세계 언론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 90일 누구도 불가능이라 말했지만 한 기업은 88일 만에 해냈습니다. 오차 0.001%, 성공 확률 97.3%. 그 숫자가 보여준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죠. 봉쇄와 편견 속에서도 협력과 집념이 만든 기적.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일을 가능케 한 곳이 세계 1위가 아닌 삼성 테일러 공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불가능을 증명으로 뒤집은 이 선택, 과연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전 NASA 엔지니어 안드레아스 리드입니다. 약 2년 전 AI 칩 설계에는 성공했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었죠. 경쟁사와 이사회는 불가능한 건이라며 프로젝트를 폐기하려 했습니다. 단 3분. 내 15년간의 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데 필요했던 시간이었죠. 화면 가득 초록색 체크마크가 떠오르던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차세대 우주 탐사용 AI 칩 시뮬레이션이 완벽했어요. 기존 대비 300% 성능 향상, 전력 소비는 40% 감소. 숫자들이 마치 승리의 찬송가처럼 들렸죠. 연구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동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마우스 클릭 소리만 메아리 쳤어요. 실제 하드웨어 테스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죠. 15년간 축적된 모든 지식과 경험이 이 한 번의 클릭에 달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칩이 소켓에 장착됩니다. LED 표시등이 차례로 켜지며 부팅 시퀀스가 시작됐어요. 1분, 2분, 3분이 지나갔죠.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4분 47초 지점에서 빨간 경고창이 떴어요. 물리적 결함 감지. 열분산 임계점 초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했던 설계가 현실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거였어요. 칩의 미세 구조가 실제 전류 밀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종이 위에 완벽한 건축물이 바람 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죠.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기대에 찬 얼굴들이 점차 실망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누군가 작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을 준비해서 5분도 버티지 못하다니. 중얼거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화면 속 오류 메시지가 마치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세대 우주 탐사 프로젝트의 핵심 부품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 몰랐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언젠가 저 별들을 탐사할 로봇들에게 두뇌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첫걸음부터 넘어진 셈이었습니다. 아내 엘레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도 안 됐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8살 아들 막스가 잠들기 전에 물어봤다던 말을 전해줬습니다. 아빠가 만드는 로봇, 언제 우주에 갈 수 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우주는커녕 실험실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물리적 한계 앞에서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설계도를 수백 번 다시 그려봤습니다. 어디서 실수했을까요? 계산은 완벽했는데, 시뮬레이션도 문제 없었는데, 현실의 벽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죠. 새벽 4시 결국 잠을 포기하고 다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 칼날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 TSMC의 CTO 리우 박사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만 봐도 답을 알 수 있었죠. 차가운 시선과 굳게 담은 입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90일 내 양산? 불가능합니다. 첫 마디부터 냉정했어요. 리우 박사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분석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200페이지가 넘어 보이는 그 문서가 마치 사형 선고서 같았죠. 귀하의 설계는 이론적으론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보고서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조 공정의 복잡성, 수율 문제, 품질 관리의 한계. 하나하나가 벽돌처럼 쌓여 올라가며 희망을 막아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최소 18개월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모든 조건이 완벽할 때 말이에요. 18개월.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투자자들이 기다려줄 리 없었어요. 경쟁사들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었죠. 우주 탐사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은 이미 촉박했는데 18개월이라니.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사진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누군가 펜을 툭툭 두드리는 소리가 시계 초침처럼 들렸죠. 리우 박사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안드레아스, 당신도 엔지니어라면 알 텐데요. 물리 법칙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꿈꿔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들의 시선이 아팠어요. 동정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프로젝트 팀장인 슈미트가 다가왔습니다. 안드레아스, 힘내요. 다른 길을 찾아봅시다. 고마운 말이었지만 공허하게 들렸어요. 다른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계 1위 기업도 포기한 일을 누가 해낼 수 있을까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엘레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아줬어요. 어떻게 됐어? 90일은 불가능하다는군요. 최소 18개월이 필요하대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막스가 뛰어와서 안겼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 왜 슬퍼요? 8살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어른들의 세계는 때로 너무 복잡하고 잔혹했어요. 아빠가 만들려던 것이 조금 어려워서 그래. 포기하면 안 돼요. 아빠는 천재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천재라면 이런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데요. 밤늦게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몇 년간의 연구 자료들이 쌓여 있었죠. 수천 시간의 노력이 담긴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무용지물처럼 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저 먼 곳까지 탐사할 로봇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는데 지구에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칩밖에 만들지 못했네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투자자 중 한 명이었죠. 프로젝트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다음 주 이사회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투자금이 모두 날아갈 테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간단히 답했습니다. 기술적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안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결 방안 따위 보이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는데 무슨 수로 돌파구를 찾겠습니까?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 보니 엘레나가 깼습니다. 걱정 마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내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90일이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대안은 보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은 것 같았어요.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고 어깨도 구부정했죠. 포기할 수는 없어. 거울 속 자신에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37분. 절망이 일상이 된 지 사흘째였어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죠. 안드레아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신입 연구원 김민준이 다가왔습니다. 6개월 전 MIT에서 갓 졸업한 24살 청년이었어요. 아직 현실의 벽을 모르는 순수한 열정이 눈빛에서 느껴졌죠. 무슨 일이죠? 혹시 삼성 파운드리는 고려해 보셨나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삼성이라고 했나요? 세계 2위 기업 말하는 건가요? 삼성요? 김 연구원, 농담하는 건 아니죠?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TSMC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삼성에게 맡기자니.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거절한 일을 동네 체육관 선수에게 부탁하자는 것 같았어요. 진심입니다. 제가 조사해봤는데
삼성의 테일러 공장에서 최근 놀라운 기술 혁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주는 노트북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반도체 관련 논문들과 특허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며칠간 밤새워 조사한 흔적이 역력했죠. AI 기반 공정 최적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래요. 김 연구원 현실을 봐야 합니다. 1위도 안 되는 기업이 무슨 기적을 만들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꿈틀거렸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법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90일 중에서 이미 열흘이 지났어요. 맞는 말이었죠. 80일.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어요. 샌드위치를 씹고 있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죠. 머릿속은 온통 삼성이라는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김민준이 보여준 자료들이 자꾸만 떠올랐죠. 오후 삼시경 팀장 슈미트가 찾아왔습니다. 안드레아스, 투자자들이 다시 연락 왔어요. 이번 주 내로 명확한 답을 원한다는군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명확한 답이라니. 포기하겠다는 답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더요? 현실적인 대안이 있기나 한 건가요? 대안.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다른 길은 없는 건가요? 저녁 7시 연구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적막한 공간에서 컴퓨터 화면만이 파란 빛을 내고 있었죠. 문득 김민준이 남겨둔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삼성의 최신 기술 동향, AI 시스템 도입 현황, 그리고 테일러 공장의 혁신 사례들. 생각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이었어요. AI 기반 실시간 공정 제어로 수율 97% 달성. 이런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97%라니. 일반적으로 신기술 도입 초기에는 70-80%도 높은 수치인데요. 핸드폰에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저녁 언제 들어와? 막스가 기다리고 있어. 시계를 보니 8시 30분이었습니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답장을 보내고 다시 자료에 집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웠어요. 삼성이 단순히 2위 기업이 아니라 나름의 독특한 기술 철학을 가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기업 모토가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지금 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을 때 막스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엘레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줬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 몸 상할까봐 걱정돼. 미안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서. 무슨 결정? 잠시 망설였습니다.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아내가 비웃지 않을까요? 혹시 2위 기업도 1위만큼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 엘레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순위가 실력을 다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 때로는 2등이 1등보다 더 간절할 수도 있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간절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민준을 불렀습니다. 삼성에 연락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정말요? 드디어 결심하신 거예요?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불가능이 가능이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제가 연락처를 알아볼게요. 김민준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젊음의 특권일까요? 아직 포기를 모르는 그 마음이 부러웠습니다. 오후에 삼성 파운드리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죠. 한 번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 전화를 걸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90일의 기적을 그들에게 기대하라니 말이 되나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했어요. 드디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7일. 삼성의 기술 자료를 보낸 후 기다린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메일함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죠. 받은 편지함에는 광고 메일과 업무 관련 메시지들만 가득했습니다. 아직 연락 없어요? 김민준이 하루에 3번씩 물어봤어요. 그의 얼굴에서도 초조함이 역력했죠. 처음 제안했을 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연구실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았어요. 동료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삼성마저 답이 없다면 정말 끝이라는 걸요. 혹시 메일이 스팸함으로 갔을까요? 5일째 되던 날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스팸함까지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연락처를 잘못 알아본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티를 내지 않았죠. 팀장 슈미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드레아스, 투자자들이 다시 압박하고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라는군요. 금요일. 이틀 남았어요. 삼성에서 연락이 없으면 프로젝트는 정말 종료될 거였죠. 6일째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막스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죠. 머릿속은 온통 매일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빠, 왜 계속 핸드폰만 봐요? 미안, 막스야. 중요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서. 누구한테서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8살 아이에게 기업 간 협상이나 기술 개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도와주면 로봇이 우주에 갈 수 있어요?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나조차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밤늦게 서재에서 메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죠. 혹시 내가 보낸 자료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기술적 설명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삼성에게는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였을 수도 있었어요. TSMC도 포기한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존재할까요? 7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메일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죠. 오늘도 없구나.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엘레나가 커피를 건네주며 위로했어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미 끝난 게 아닐까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을 텐데요.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일함을 새로 고침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오전 10시 30분. 연구실에서 팀 회의가 있었어요. 모두들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안이 있으면 진작 찾았겠죠. 오후 이시경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김민준이 뛰어왔습니다. 안드레아스 박사님, 메일이 왔어요.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정말인가요? 삼성에서요? 네. 지금 막 확인했어요. 연구실로 뛰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받은 편지함을 열어보니 정말로 삼성 파운드리에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제목 기술 검토 완료 마이너스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안드레아스 리드 박사님께 보내주신 기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흥미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AI 공정 최적화 시스템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일 내 양산이라는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화상회의를 제안드립니다. 삼성 파운드리 CTO 박진수. 가능성? 그 단어 하나로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간의 기다림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김민준이 어깨 너머로 메일을 읽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변 동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밝아졌죠.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시도해볼 기회는 생긴 거니까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박진수 CTO님께
빠른 회신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화상회의 가능합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안드레아스 리드. 메일을 보내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진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문을 열었죠.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엘레나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어요. 드디어 연락이 왔어. 삼성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야? 기자회견장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하지만 총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죠.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양국 모두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실책을 인정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국민 여러분께서 지난 4년간 겪으신 고통과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총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 자세를 10초간 유지했죠. TV 화면을 통해서도 그 순간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우린 오만을 기술이라 착각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총리의 이 한마디가 기자회견장을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30년간 일본 기술의 우월성을 맹신해온 제 자신도 똑같은 오만에 빠져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총리가 두 번째 원고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국이 이룬 혁신적인 성과를 존중하며 상호 협력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4년 전의 일방적 제재에서 상호 협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발언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총리가 세 번째 원고를 펼쳤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었죠. 첫째, 2019년 7월에 시행된 모든 수출 규제 조치를 즉시 철회합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이미 의미가 없어진 조치였죠. 한국이 더 이상 일본 소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둘째,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 발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4년 전만 해도 일본이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협력을 제안하는 처지가 된 거였죠. 셋째, 양국 연구진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총리의 발언이 계속 이어졌어요. 매 문장마다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관련 부처의 인사조치를 단행할 것입니다. 다치바나 차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결과였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질문이 나왔죠. 총리님, 4년 전 정부는 한국이 기술 자립에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4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총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정부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일본을 앞선다고 보시나요? 일부 분야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그렇다면 지난 4년간의 강경정책이 완전한 실패였다는 뜻인가요? 총리가 긴 침묵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실패였습니다. 인정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일본 총리가 공개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방금 목격한 장면들이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할아버지, 기자회견 보셨어요? 드디어 현실을 인정했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미사야, 할아버지도 이제 인정한다. 우리가 모두 틀렸었구나. 저녁 뉴스에서는 한국 정부의 반응을 다뤘어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 자립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협력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평소와 다름없이 아름다웠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30년간 믿어왔던 일본의 기술 우월성이라는 신화가 완전히 무너진 하루였어요.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는 4년 전 손녀 미사와의 대화가 계속 반복됐어요. 한국 젊은 연구자들이 다르게 반응할 것이라던 그 예언이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그 아이의 해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챕터 8 2024년 4월 10일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지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한일 공동소재 연구센터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손녀 미사와 함께 개관식에 참석했죠. 개관식장에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 대표들, 그리고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일본과 한국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 연구를 한다니요. 오전 10시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어요. 두 사람이 함께 태을 자르는 모습이 상징적이었죠. 오늘 이 센터의 개관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한국 장관이 먼저 인사말을 했어요. 유창한 일본어였죠. 과거의 경쟁에서 미래의 협력으로, 갈등에서 상생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일본 대신이 말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일본의 축적된 경험이 만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사말에서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관계가 느껴졌어요. 이제는 상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이었죠. 개관식이 끝나고 연구시설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연구실이었어요. 한국과 일본 연구진들이 함께 실험하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양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용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의 설명이었어요. 실험대 위에는 투명하면서도 신비로운 빛을 내는 물질들이 놓여 있었죠. 두 번째 연구실은 반도체용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한국 연구원이 일본 연구원에게 새로운 합성법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이 방법으로 순도를 99.9999%까지 높일 수 있어요. 한국 연구원의 설명에 일본 연구원들이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이었어요. 4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죠. 세 번째 연구실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양국 연구진들이 화이트보드 앞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언어의 장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연구원이 한국 연구원에게 존댓말로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죠. 투어를 마치고 로비로 돌아왔을 때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박지현 연구원이었죠. 이제는 이 연구센터의 부소장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켄진 씨, 오랜만입니다. 박지현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4년 반 만의 재회였죠. 박지현 박사님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취를 이루셨네요.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죠. 박지현의 겸손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성취감이 넘쳐났죠. 4년 전 도쿄에서 만났을 때 100% 자급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해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박지현이 미소를 지었죠.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일본의 제재가 한국의 기술 혁신을 촉발시켰던 거죠. 이제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박지현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그 손을 잡았죠. 4년간의 갈등과 오해가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1시 점심 식사 시간이었어요. 한일 공동식당에서 양국 연구진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봤죠.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웃고 있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어떠세요? 이런 모습 상상하셨어요? 미사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전혀 상상 못했다. 4년 전에는 말이야. 식당 한쪽에서는 한국 연구원이 일본 연구원에게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서는 일본 연구원이 한국 연구원에게 일본식 카레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문화교류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기술적 협력을 넘어서 인간적인 유대까지 형성되고 있었던 거죠. 오후 2시 특별 세미나가 열렸어요. 소재기술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양국의 젊은 연구진들이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첫 번째 발표는 한국의 25세 연구원이었어요. 차세대 배터리 소재에 대한 연구 결과였죠. 그의 발표를 듣는 일본 연구진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두 번째 발표는 일본의 27세 연구원이었어요. AI 반도체용 특수 소재에 대한 내용이었죠. 한국 연구진들도 열심히 경청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국적을 불문하고 좋은 아이디어에는 모두가 박수를 보냈죠. 오후 4시 개관식 행사가 마무리되며 상징적인 순간이 왔어요. 센터 앞 정원에서 공동 기념식수를 하는 것이었죠. 한국과 일본의 대표들이 함께 삽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미사도 일반 참석자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죠. 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협력도 더욱 크게 자라나길 바랍니다. 박지현이 말했어요. 저는 삽을 흙에 꽂으며 말했죠. 이 삽은 과거의 무덤이 아니라 미래의 토대가 될 거다. 미사가 제 옆에서 함께 삽을 잡았어요. 할아버지와 손녀 세대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나무를 심고 나서 저희는 센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요코하마 항구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저 멀리 한국에서 온 배들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미사가 말했어요. 저도 동감했죠. 그래, 갈등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말이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황금빛 석양이 요코하마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난 4년 반을 돌이켜봤어요. 일본의 오만함으로 시작된 갈등이 결국 더 큰 협력으로 이어진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미사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할아버지도 많은 걸 배웠다. 겸손의 중요성을 말이야. 전철 창밖으로 요코하마의 야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일 공동소재 연구센터의 불빛도 보였죠. 그 불빛이 미래로 향하는 희망의 등대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목격했다. 갈등에서 협력으로, 경쟁에서 상생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열린 것이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국 방향으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그 불빛들이 적이 아닌 친구의 불빛으로 느껴졌죠. 4년 반 전 확신에 차 있던 제 자신을 떠올리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등이 아닌 협력의 내일, 오만이 아닌 겸손의 내일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 불능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댓글로 자신의 경험을 남겨주세요.